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한 그제밤, 윤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폭우 상황을 점검한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국가 재난 대응이 부실했다고 몰아붙였고 대통령실은 현장 대처 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폭우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피해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난재해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전화를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걸 두고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는다. 이걸 관저가 떨어져 있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이미 예고된 참사다. 이런 지적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것이 대응에 더 방해가 될 뿐이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시간까지 제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공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이전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가고 나서 한남동 공관, 이번 달 말 예정이죠. 입주 예정이죠.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대통령이 그래요. 이런 천재지변, 이런 재난에 가까운 상황들은 예측이 안 되니까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순방을 나가는데 공군 1호기 안에 있었다. 근데 이런 미중의 참사가 발생했다. 거기서 주의하면 그게 주의소가 되는 거고 그 외국 현장 순방에 가 있었다. 거기서 정상회담하는 도중이라도 급하게 대처해서 제시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청와대를 옮김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일종의 약간 제한적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 뭐 정치권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공박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너무 확대하는 건 저는 이거는 지금 이 미중유의 이 재난을 수습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아직 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통령께서 지휘하고 그다음에 그 내각과 모든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처하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대통령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지휘가 안 됐다. 이 말은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역량,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사실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대통령의 1시, 2시 보고를 왜 안 했냐 했더니까 어떻게 주무시는데 깨우냐고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민주당이 공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의 대응 체계가 지금부터라도 온당한지를 잘 따져가지고 국회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태도가 오히려 저는 중도의 마음을 사지 대통령이 자리 비워서 재난이 더 커졌다는 식의 이분법적 대응은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지금보다 더 심하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또 그렇게 해왔고 대통령실 옮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옮기자고 해서 옮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우왕좌왕 좌충우돌 무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도 대통령이 상황 지휘를 집에서 할 겁니까? 전화로. 그거 아니잖아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각 부처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조율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이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조율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 지시하는 거잖아요. 모니터 보고. 또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어제 반자 참변 발생한 데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퇴근하는데 물이 잠기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심각하구나 판단해서 빨리 차를 돌렸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바로 그때 또 얘기했잖아요. 상황 지시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11시에 출근하라고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헷갈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반지하방 갔을 때에도 그때도 얘기했어요. 각 지류 하천 지금 수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 구축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강 홍수통제소에 어제 궁금해서 그래서 직접 들어가 봤어요. 전국의 하천하고 댐, 수위 모든 게 다 지류지천까지 분 단위로 전부 다 수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있고 얘기하는 건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오세훈 서울시장 폭우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퇴근해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밤 10시가 돼서 뭐 모든 통신사하고 언론사들이 긴급 속보로 시장이 집무실로 출근했다더라. 이거를 긴급 속보라고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산 900억 삭감했다. 취수 예산 삭감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은 예산 배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의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삭감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은 예산 민주당이 하자고 했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마침 또 그날 폭우가 내리던 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버드아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 서울시 조망하는 거, 그 둥그렇게 놀이기구 같은 거 그거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날 폭우가 그렇게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오 시장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벽이나 이런 데다가 미디어 아트 구현하는 거 그거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6천억 예산 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서울시의 관광 유치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취수 예산이 한 해 4,200억 원이에요. 6천억 정도 됐던 예산이 그만큼 내려간 겁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평론가께서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말씀 좀 네. 해주셨지만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좀 지지율적인 부분에서 좀 하락세가 있고 휴가 기간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뭔가 국민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또 이런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태도나 인식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그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죠. 박순애 장관 경질하고 뭔가 국정에 대한 쇄신을 가져오는 그런 타이밍에 이제 예. 이런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정치권 이슈가 이렇게 민생으로 전환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의 대응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의 최선이었느냐를 좀 놓고 보는 게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얘기라는 거죠. 대통령이 폰으로 했다, 전화로 했다. 대통령의 그 자택 주변에 전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일종의 통신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일 뭐 대통령께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로 총리한테만 뭐 몇 줄짜리 지시했다는 식의 얘기는 저는 그게 온당하지 않다는 거죠. 새벽 3시까지 분명히 대통령실이 밝혔잖아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시를 했다. 그다음에 바로 총리는 또 저기 상원실로 가서 진두지휘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미중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했고 대통령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난이 더 커졌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펼치는 건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한남동 공간에 입주할 때까지 이렇게 공백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메울 것이냐 이건 대통령실이 고민하고 당연히 또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예. 이거와는 별개로 지금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정쟁화로 몰고 가는 듯한 언행 그다음에 그것을 이 일부러 더 확산해가지고 확전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에 더 타격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정파적 의도라면은 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지적하면요, 자꾸 이걸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더 예, 위기 대책을 내자 상황이 그랬잖아요. 발생했을 때 현장에 대통령이 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거기서 결정한 내용이 국가를 움직이는 거니까요. 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건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둘째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해외 나갔는데 대통령이 있는 곳이 당연히 지휘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용산 대통령실하고 차로 달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릴걸요. 거길 못 가가지고 회의를 했다. 근데 그걸 또 그런 지적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가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나 이렇게 참석하면 뭐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들이 오히려 혼란이 생길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수해난 현장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면. 대통령이 꼭 필요한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이 오히려 수해 복구에 방해가 될 만한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거에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인 지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이 열고 나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 출범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하고 임기, 권한들을 좀 정리를 하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번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혁신형이면 혁신형이고 관리형이면 관리형일 텐데 혁신형 관리 비대위 이거 둘 다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쩌면 저 말은 수사에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 레토릭에 가까울 수 있는데 왜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저 말을 했을까? 지금 밖에서 얘기가 그렇잖아요.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사실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혁신형이라 하면 당의 수습 위기 수습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좀 한 다음에 비상 상황이라는 게 정리가 돼야 비대위가 해산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그까지 어떤 기준을 비대위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가 혁신형이고 관리형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 그 몇 달만 충실해라라는 얘기인데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그거예요. 저도 주호영 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의 논쟁은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3, 4주차 여론조사 했는데 아직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다. 그러면 이게 비대위가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습이 돼야 되거든요. 전제 조건은 수습이 돼야 되는데 혁신형이라 하면 길게 가자는 거, 관리형이라 하면 짧게 가자는 거. 이 논쟁에 빠져버리는 순간 비대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대위의 역할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당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당이 다시 여당다운 모습으로 모습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시 환골탈퇴하는 것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라는 논쟁에 빠져버리면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 또 다른 또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 윤핵관들이 또 들어왔니? 아니면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입지만 커지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형용모순 같은 혁신 관리형이라는 표현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대위가 출범한 다음 주부터의 저는 2, 3주가 저는 대통령 출범 100일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의 논쟁을 막기 위해서 아마 주호영 위원장이 그런 식의 좀 애둘러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을 관리하고 당을 재정비하는 큰 틀에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형 관리 비대위 이런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그러면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의 행보이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당장에 좀 만날 의사를 밝히는 것 같은데 만남이 성사될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만남으로서 어떤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국민의힘은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집권하고 지금 석 달밖에 안 된 집권 여당이 내홍에 휩싸였잖아요.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지금 재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민의힘이 당대표 체제 어떻게 구축할지 이런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원회 구성하는데 한가롭게 지금 당이 의원들이 거기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한가해 보이잖아요. 정국이를 오히려 제가 볼 땐 연기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발빠르게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맞을 거예요. 당 상황을 수습하는 건 그다음 일이죠. 지금 국민들이 재난 상황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한가롭게 지금 어떻게 우리 할까 이거 논의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과연 어디까지 상황 관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비대위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건 자기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상황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까 당을 뭐 가급적이면은 시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지도 체제를 새롭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늦지 않은 시일 내에 큰 잡음 없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가장 큰 임무일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모양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지금 억지로 찍어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밀려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 생각할 때는 참아야지. 불만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야지. 그게 장기적으로 도움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부당한 것에 맞서 싸우고 난 다음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겠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변할 그 시점에 이 기록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백서를 보여주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윤핵관들을 이선 후퇴하라. 이렇게 설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 전환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임이 된 이준석 대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록으로 남기겠다.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주호영 새롭게 선임되는 이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에 걱정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다. 사실상 노여운 마음을 좀 거둬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13일 날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을까? 그건 그 대목을 전 유념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가 여권의 최고 지도부 쪽에다가 신호를 보낸 거다. 내가 출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는 것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비대위 구성.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금요일까지. 예. 그럼 이 누구도 그러니까 어떤 인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정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좀 가치 중립적인 인사들, 그다음에 국민의 중도층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들, 그런 인사들로 꾸려진다 그러면은 좀 여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이 정권을 만든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순항해야 이준석 대표도 나중에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논란이 어떻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지도자지 진보나 지금 분명히 신당 창당에도 선을 그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한번 놓고 본인이 입장을 내기 때문에 13일로 아마 예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만일 지금 이 폭우로 인한 정말 이 민생이 좀 수습되고 난 주말쯤이라도 이 대표를 만나서 저는 통 크게 우리 지금 이게 나라가 위기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한 몸이 돼서 가자. 사소한 오해가 있다 그러면 풀고 나도 당신이 정치적 제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우리가 마련을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의 좀 협통, 이른바 정치라는 게 상상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만일 저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윤석열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법적인 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만일 인용,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인용이 될 네.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놓고 나는 인용이 됐으므로 더 이상 나는 이제 대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승리하고 정치적으로는 출구 전략으로는 윤석열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기 직위가 부당하게 해임됐으므로 내가 소송을 내서 승소하니까 바로 그다음에 예, 검찰총장직을 이제 내려놨는데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옹졸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좀 약간 좀 뭔가 이 좀 작은 그러니까 정미경 의원이 얘기했죠. 대장의 길을 가고 대장부의 길을 가라라는 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원 구성을 좀 보고 다음 행보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비대위원 구성 당연직 3명 빼고 총 9명 정도 중에서 3명 빼고 6명을 이제 선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친윤계 의원들이 포함되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 어제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친윤계 특히나 이번 내홍에 책임이 있는 친윤계 의원들은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천타천 친윤이자 그런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인물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연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구성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언론과 인터뷰한 거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게 이준석 대표 탓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물러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당대표 격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메시지 던져야 하고요. 근데 그럼 그 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말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뭐 그래야 된다고 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최소한 그 정도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 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제원 의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정부가 정권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이렇게 윤핵관으로 불리고 집권 초반기에 나 이러니 이러면서 대놓고 나 대통령하고 최측근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몰라도 앞에 대놓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당연직인데 비대위 구성에 포함이 안 된다는 아니 건 원내대표직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죠. 내려놔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뭔가 바뀔 생각이 있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 간단하게 저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고 메시지 던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있죠. 8월 15일이죠. 17일 취임 100일입니다. 나 싸우면 윤 대통령하고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사람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